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경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도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경매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고 기쁜 마음도 잠시, 명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명도 대상자와 만날 생각에 낙찰을 받기도 전부터 걱정부터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도기한의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과 함께라면 어렵기만 하던 명도가 즐거운 명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별 명도 상황 분석 연습부터 상황에 맞는 화법 및 발성 훈련, 그리고 적절한 법적 처리 과정을 몸에 익힘으로써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히 날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명도를 즐겁게 바꿔드릴 도기한의 명도 화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은 도기한 협회장이 직접 상황별 대처 방법을 가르쳐드림으로써 명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효율적인 명도 화법과 스킬을 배우고 법적 처리법도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강의입니다. 명도가 어렵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기한의 경매왕의 도기한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오전, 상쾌한 오전입니다. 역시 요즘에는 새벽에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죠? 환절기에는 감기가 제일 조심해야 될 병 중에 하나죠. 만병의 근원이 감기다. 이렇게 얘기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PT 분들 두 분께서 어떻게 된 게 동시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문들이 두 분 다 동시에 20개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은 한 번에 모아서 주시지 마시고, 조금씩 쪼개가지고 주시는 것도 방법이죠. 너무 개수가 많다 보면은, 숙제하는 기분이 들어요. 숙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숙제를 시키시면, 당연히 부실하게 될 겁니다. 짜게 해서 이렇게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어떤 질문에 있어서 사건 번호와 관련돼 가지고 이것저것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 번호를 가지고 제가 찾아가면서 막 7개, 10개 되는 거를, 제가 상담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사건 번호 속에서 어떠한 부분이 궁금하다. 요런 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건 번호와 무관한 질문만 기재해 주시는 게 가장 우리 사이에 올바른 어떤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과 관련한 질문들이 있는데, 배당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크게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한 것은 이렇게 굳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방송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도기한 회장님. 미래도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여유와 노력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긴 했지만 속도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여러 물건을 보면서 재밌기도 하고 실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러 방법이 무궁무진할 것 같네요. 기간이 걸리더라도 1회독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예. 바로 이런 느낌을 스스로 갖기 위해서 1회독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실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러 방법이 있다.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돈 1000,000원이면은 다이아가, 캐럿 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물건들은 쓰도록 천지예요. 그런데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경매의 매력을 제가 자꾸 강조를 하고, 그러죠? 인생을 바꾸고, 팔자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효능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그죠? 경매에 있어서는 제가 그랬죠. 신앙처럼 믿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말을 해줘도 실감이 안 나요. 그 사람들에게는 분양 이런 게 더 땡기고 일반 소매에서 금매가 더 땡기게 되어 있고 주식 같은 게 더 땡기게 되어 있죠. 제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생명이다 보면 이 색깔과 제 색깔이 구별이 안 되지만 제가 늘 예를 들죠. 미술가,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은 우리가 보지 않는 그림을 그 색깔을 구별해 냅니다. 음악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돼 있죠. 경매라는 것도 그래요. 경매의 깊은 세계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세계의 어떤 묘미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이상 다른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만간 저희 협회에서 소액으로 공동 투자 클럽을 지금 만들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주중으로는 제가 이제 팟캐스트하고 광고가 나갈 겁니다. 소액 공투, 1년 내내 우량한 물건들에 있어서 우량한 물건들을 번개 모임으로 해서 해소시키거나 기획 물건들의 소액으로 1,000만 원이 안 되는 작은 돈들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멤버십이 있어야 되고 멤버십에 의해서 품격 있게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액 투자 클럽이 이런 걸 하다 보면 여기에 이분이 말씀한 것처럼 실력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다. 이 뜻이 어떤 건지 어렴풋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이것저것 적어봤는데 질 낮은 질문이라도 이해 바랍니다. 1. 낙찰가 결정 후 법원에서 경쟁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낙찰가 조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 이거는 질문이 어떤 식으로 살짝 시간이 착각이 있는 것 같으세요. 자, 낙찰가를 결정하는 법원에서 경쟁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법원에서 경쟁이 그 건에 있어서 몇 명이나 들어온지는 입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낙찰가 결정을 아무리 해서 법원에서 경쟁하는 숫자가 좀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낙찰가 조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질문이 성립하지 않죠. 하지만 현장 조사나 기타 등등의 조사 과정에서 그 물건의 과열 정도, 경쟁하는 인원수를 추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경쟁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한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2번, 세나 매매가 잘 되는 물건 선정의 기준이 있느냐. 예, 우량 물건을 검색해서 선정할 때는 세나 매매가 잘 나가는 물건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분명하게 시세 조사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물건을 보면, 입지가 보면, 이거 입지 별로야 해도요, 지방에 있는 물건 중에 그런 경우에 월세가 되게 잘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지하철이 쭉쭉 뻗어 있고 건물들이 촘촘히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다가 지방에 드문드문 있는 걸 보게 되면 이거는 안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기가 쉽죠. 그렇죠. 또는 시골에서 계시는 분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물건을 잡을 때는 이거는 잘 나갈 것이다라고 또 단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시세조사 때 드러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 경매에 몸담는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하고 지침이 있느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과 지침은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셀 수 없이 많은가? 그거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늘 말했지만 경매의 목적은 뭐죠? 돈이다. 그죠? 경매의 목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방법인가? 돈을 벌 수 없는 방법인가? 그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지침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의 그 직원들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다른 PT분이 질문했잖아요. 경매에는 운이 있느냐. 왜 좋은 곳에서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다가도 딴짓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가가지고는 무슨 경매의 낭인처럼 그 아무나 그냥 사람을 어떻게 고객을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지만 뜨내기처럼 하고 돌아다니느냐. 경매 컨설팅에 왜 많은 고수가 없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경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청난 핵폭탄과 같은 도구라 그랬습니다. 핵폭탄 같은 도구를 또는 명검과 같은 정도의 날이 예리하고 무거운 도구를 아마추어가 다룰 수 있을까요? 못 다루죠. 그러니까 그 질문은 뭐냐면 명검, 날카로운 칼을 다룸에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요? 예. 애들 손에 안 닿게 해주십시오. 예. 무거우니까 또 운동을 같이 하더라도 무술이 약한 사람이 들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들고 휘두르다가 어깨나 팔목, 관절이 나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무거운 도구를 다룰 때는 관절로 다루는 게 아니고 배심으로 다루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또는 핵폭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얘들 손에 멀리 하십시오. 그 다음에 터지면 무섭게 터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미국 대통령하고 누구랑 키를 분다면서 동시에 키를 삽입하고 암호도 이렇게 입력하고 동시에 돌려야만 락이 해제되는 그런 영화 보셨죠? 예, 철저한 어떤 관리 지침이 필요한 것처럼 경매라는 무겁고 폭발적이면서 위력 있는 도구를 다룸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예, 얘들처럼 방방 뛰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그쵸? 나이는 들었는데 성격이 방방 뜨고 너무 급하고 그러면 진정하고 천천히 공부하면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죠. 그죠? 경매에 있어서 우량물건은 전국에서 내가 투자할 당시에 가장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무시하고 자기 주변에 자기 눈에 띄는 것만 하고 앉아 있으니 그것 또한 금지 지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의 하나이죠. 그 다음 예를 들면 한 3천 가지고도 이만큼 버는데 9천 가지고 이만큼 벌려고 그런 물건들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대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아둔하면 안 되죠. 미련퉁이가 경매에서 성공할 일은 없으니까. 미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 지침 나오죠. 예, 부지런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쓰고 적당한 훈련법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 다음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제가 그제도 팟캐스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네에 쌈티나는 어떤 그 하수들한테 찾아가지 마세요.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핫바리 애들한테 가서 배우는데 무슨 수로 똑똑해집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왜 강남의 파락군에 더 좋은 대학에 서울의 4년제 대학에 보내고 왜 중고등학교 때 어학연수 한다고 해외에 보냅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렇지 않죠. 그들이 그런 곳에 가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특히 외국물을 먹거나 뭐 하면 시야가 넓어지는 그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보낸 사람의 소수가 성공하더라도 국내에만 있는 사람보다는 넓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 거는 저도 그 외국에 유학한 적은 없지만 그 유학의 필요성,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상류층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그런 거를 보면 해외에서 시시껄렁한 하류의 문화도 한국에 들어오면은 상류층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했던 그 랩 같은 경우가 흑인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흑인들의 어떤 불만들을 내뱉는 랩입니다, 랩. 그냥 주저리 떠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90년대 초반에 완전히 획기적으로 온 나라가 흔들렸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랩이 많이 죽었죠. 그러나 9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서태지 얘기 나오면서 저는 그 음악이 좋은지를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시야를 넓히는 거, 그러니까 서양에 가서 뭐 좀 약간 시시하더라도 갖다가 놓기만 하면 한국은 팔려요. 한국이 여러분들은 선진국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외국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 수준과 사회 제도의 수준은 어떤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과 기타 유통하는 물건들의 품질은 어떤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봐보면 하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상류로 올라가려면은 더 높은 시야를 가져야 되고, 경매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네 핫바리들 찾으러 다니는 그 수준으로, 또는 간편하게 내 옆에 있어야만 되는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그 식으로 절대로 고수를 만날 수 없죠. 고수를 안 만나니까 당연히 핫바리로 머무를 것이고, 시야를 키워주는 선생이 없으니 항상 잔챙이로 머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기 몸에 보약을 넣듯이 자기의 어떤 지식, 머리 또는 경매라는 거는 폭발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요리학원 다니시는 거 아니잖아요. 경매 같은 거는 돈 가지고 인생이 바뀐다고 몇 번 말했으면 그 정도로 폭발력이 있어? 그렇다면은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된 모임을 가져야지.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권리분석 과정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만들어주는 서클 만들어서 같이 때로 혼자 해서 그 부족한지 때로 몰려다니면서 해서는 안 될 경매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몸에 배이면서 1년, 2년 허송한 사람도 많아요. 그 1년 동안에 1억 원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3년을 허송세월 한다면 3억이라는 어떤 손해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실은 경매에 몸담는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과 지침이 있는가. 예,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 30분 떠들 수 있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답은 되게 많으니까요. 경매 실체, 경매 매력, 경매의 목적,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점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요걸 알게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말을 듣고도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되게 아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면 확정일자로 배당받을 수 있어서 배당받을 수 있어도 배당이 안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초과됐다라는 뜻도 질문이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상가임대차는 총액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이 오버되면은 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가 10억이어도 보호를 받지만요. 상가임대차는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아예 법 적용에 보호를 받지 않는 규정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환산보증금이 초과됐다는 표현을 다르게 해석하면 최우선 변제금이 있죠? 최우선 변제의 기준이 되는 소액보증금에 환산보증금이 초과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는 못 받더라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당연히 배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어떤 그 취지를 보면은 총액 기준으로 예를 들면 서울이 4억이 넘었다. 5억짜리다. 그럼 1억에 400만 원의 월세를 받는다. 라고 하면 5억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임대차를 보호받지 않는다. 즉 불리하다는 얘기고. 그럼 왜 법에서 보호를 안 해주는가? 예, 보호할 필요 없이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한 5억 정도 산다 그러면 사실 이 상가임대차도 뭐 솔직히 강남 같은 데서 1억에 400 뭐 이런 물건들은 되게 많죠. 1층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모든 상가는 거의 다 상가임대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매에 나갔을 때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지방에 사시면 그 지방에서 조금 번화가에 있는 상가들은 거의 다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는 그냥 쫓겨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아셔야 될 겁니다. 자, 5번 근저당의 권리 금액과 청구 금액이 왜 틀린지요? 예, 근저당의 권리 금액은 처음에 내가 1억을 빌려줬을 때 20%를 초과해서 1억 2천만 원을 근저당을 걸죠. 원래 빌려준 돈보다도 더 많이 설정을 하는 이유는요, 혹시 모를 이자의 체납, 연체, 그 다음에, 경매를 쳤을 때, 경매 기간 동안에 이제 생기는 이자에 대한 담보, 그 다음에 경매를 실행할 때 드는 경매 실행 비용, 요런 것들을 다 뭉치는 거죠. 지연이자, 그 다음에 지연보상금도 있고, 손해보상금, 위약금, 이런 형태의 이름을 다 걸어서 원금 이외에 오바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걸 근저당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1금융은 120%, 2금융은 130, 3금융은 150% 오바해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한 걸 근저당이라고 하고요. 청구 금액은 실제로 청구하는 금액이죠. 즉 뭔 말이냐면 1억을 빌려줬어도 실제로는 한 돈 1,000만 원을 중간에 갚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9천만 원으로 청구 금액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1억 2천이 설령 했더라도 우리가 이제 배당을 요구할 당시에는 연체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한 2천이 아니고 1억 한 500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에 관한 금전관계가 있고 계약서가 없다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금전관계가 있다면 임차인과 임대차는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계약서가 없다면은 적용되겠는가? 계약서가 없어도 보호법은 적용이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경매를 당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3자한테 계약서가 없는데 배당 요구도 할 수 있을까요? 둘 간의 구두의 계약일 뿐이라면 받기 어렵겠죠. 하지만 집주인하고 어떤 자기만의 1대1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계약서가 없어도 금전관계가 존재하니까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6번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금전관계가 있는데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지금의 임진왜란도 아니고 6.25 사변도 아닌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아니면 어떤 전응아가 섬에서 뭣도 모르고 돈만 내고 그냥 동네 유지에게 세를 들어 살면서 계약서 없이 살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TV도 보급돼 있고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입장에서 아주 산간지대 아니면 섬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요. 즉 경매를 할 때 이렇게 생기는 수많은 어떤 있을 수 없는 일들 있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관악산에 호랑이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관악산에 호랑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많은 사람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지만 나온다고 믿는 사람이 관악산 다 뒤져봤냐라고 물어보면은 글쎄 나 관악산 등산로만 다녀봤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고 봐라 다 안 뒤져보니까 호랑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입장에서 너는 왜 호랑이가 없다고 하느냐 라고 시비를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질문은 경매에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해 놓고 질문을 하시는 건데 대부분 지식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왜 PT에게 지식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고 왜 권리분석반 수강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지식에 빠지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왜 서두에 깔고 지식을 가르치는지 쓸데없는 짓을 되게 많이 해요. 없는 걸 상정하죠.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귀신 나온다 그러고 도깨비 나온다 그러고 화장실에서 파란 종이 줄까 빨간 종이 줄까 이런 귀신이 있다고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낭비들을 왜 하고 살았는지 너무 힘이 빠지죠. 경매에서도 똑같습니다. 경매에서 지금 제가 지시한 과정은 아주 실리적이고 실속 있는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니까요. 이런 어떤 있지 않는 상황까지 고민하는 습관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지식에 대한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고,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남이, 있지도 않는 걸 보게 되고, 즉, 환시가 생기는 것처럼, 이상한 상황을 상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배운 대로만, 그 이외에는 없다라고 꼭 지식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아침에 바로 떠들었더니 목이 말리면서, 이렇게, 뇌에서 이렇게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지, 말도 자꾸 꼬이고 그렇습니다. 7번은 다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셔가지고, 7번 안에서도 7개 질문을 해주셨는데,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을 해주지 않겠습니다. 1개, 2개씩 쪼개서 해주세요. 요거는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어요. 사건 번호별로 이렇게 막 적어놓고 가등기가 인수되는 이유, 가처분이 인수되는 이유, 가처분이 인수되는 게 있고 소멸되는 게 있는데 그 이유, 뭐 정금자의 가등기가 담보권 가등기인지 소유권 가등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임대차가 적용되는 이유, 예고된 이거는 요것만 답하는 것도 거의 한 30분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질문들은 그때 쪼개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사건 번호는 적지 마세요. 항상. 사건 번호 적지 말고 일반론적인 상태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요. 이거 치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권리 분석은 불필요하다. 지금 저는 물건을, 일시에 빠른 속도로 보는 연습을 시킨 입장이죠. 예, 그렇게. 8번 사건 번호 요것도 적어주셨는데 질문만 하겠습니다. 10평 정도의 작은 빌라에 임차인이 둘이고 강릉의 임차 금액은 없고 가압류가 되었는데 전반적인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예, 요런 거는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또 다른 거는 배당 금액 없이 소멸되는지, 배당 금액이 왜 제외됐는지 그 이유들, 그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소멸 기준이 2개인데 둘 다 적용되는지. 예, 소멸 기준이 여러 개가 있으면 제일 빠른 소멸 기준이 소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소멸 기준은 6개죠. 6개인데 같은 근저당도 서너 개씩 있을 수 있고요. 압류, 가압류도 몇 개씩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을 때는 가장 위에 먼저 성립한 것이 소멸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차인은 건물 소멸 기준에 따르는지, 예.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고 할 경우에, 토지에 이제 소멸 기준이 별도로 있고 건물의 소멸 기준이 별도로 있다면 임차인은 건물 소멸 기준에 따르는 게 맞죠. 임차인은 건물에 세를 들어사서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 최저가 5% 저렴한데 2번이나 낙찰 후 미납이네요. 대개 이런 경우 이유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미납된 이유는 각 사건마다 다르죠. 그 사람의 어떤 법적으로 미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권리 분석을 예를 들어 잘못했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그 사람의 개인의 마음속 투자의 어떤 투자의 변심?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하철 앞에 개통된다라고 정보도 우리가 다 듣고 거의 13대 1로 12대 1로 낙찰까지 됐고 2등하고 200 차이밖에 안 나서 너무 좋아하고 여기가 재개발 뉴타운 지역이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자기 와이프하고 주말간에 그 집을 가보고는 월요일날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런 경우는 권리도 깨끗하고 물건의 비전도 좋고 수익성도 넘치고 흔히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이런 걸로 삐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2등하고 뭐 몇백 차이도 안 나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분 상태에서도 변심하는데 남들이 볼 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별 이유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의 그 이유를 추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두 가지만 보시는 거죠. 시세와 권리. 권리 문제가 우리한테 이제 손해를 줄 수 있는가.
또는 시세가 올바르게 돼 있는가, 요 두 가지 정도만 판단을 잘 하시면 실수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지식에 대한 확신에 관한 문제죠. 지금 이렇게 이거 왜 이거를 미납했지? 어쩌지? 나는 이거 사도 되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류들의 어떤 질문들과 이런 류의 불안함증은 어디서 오냐면 무지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동산의 그 문제점 뭐죠? 권리하고 시세 이 두 가지만 조사해서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예요. 다른 놈이 바로 먹고 토해도 그건 내가 먹으면 체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지식에 대한 확신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두 분 걸 다 해드리려 했는데 한 분 거를 한 개씩 해야 되겠네요. 과다 등기가 뭔가요? 등기를 볼 수 없는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과다 등기라는 건 등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표현 그대로죠. 지나치게 많다. 지나칠 과자, 많을 따자. 예, 과다 등기라는 것은 등기가 많다. 등기가 많기 때문에 통상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법원 등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행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발행이 잘 안 되고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은 법원 있죠? 법원의 등기과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또 어디 있냐. 배당 순위에서 중간에 근저당을 건너뛰고 가압류에 배당되는지 그럴 일은 없죠. 근저당이 우선됩니다. 소유자 박영진이 근저당 이후에 매매로 샀는데 몰라서 그런 건지 사기를 당했는지요. 예. 근저당 이후에 매매로 사는 게 일반적인 거지 모르지도 않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면 10억짜리 물건에 내가 건물을 살라고 하는데 근저당이 5억이면 저는 집주인한테 5억만 주고 은행 문제는 대환대출해서 5억을 제가 인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을 끼고 매매로 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래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아놓고 일부러 근저당을 저는 최대한 많이 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다가구나 다세대 건물,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사거나 아파트를 살 때도 대출을 많이 좀 껴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럴 때 예를 들면 10억짜리인데 그 사람이 3억밖에 안 들고 있을 때 아니다 5억짜리 우리가 매물을 판다고 봤을 때 이거를 대출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사 들어온 사람이 5억을 다 준비해야 되지만요. 대출을 한 3억 정도 받아놓으면 그 사람은 2억 정도만 들고 있으면 되죠. 거기에 세입자 보증금 1억 정도까지만 껴있다고 본다면 그 사람은 1억만 들고도 내 집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적은 사람 또한 내 건물을 살 수 있는 어떤 소비자의 잠재적 소비자로 받아들이기가 좋은 것이 대출을 많이 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끈 이후에 매매로 샀다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인데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축되면 이익이 되나요? 해가 되나요? 예. 도시계획시설이다. 자,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작은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 일대를 재편해가지고 넓은 길을 만들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토지를 이제 낙찰받다 보면은 그 토지 위에 지적도 위에 얇은 실선으로 앞으로 이렇게 길이 열릴 거라고 표시를 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저촉, 닿는다 이거죠. 계획된 시설이 내 땅에 닿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되는가? 예. 예를 들면 내가 번듯한 상가를 장기간의 월세를 받고 이 지역의 유지로 성장하려고 샀는데 토지의 그 지적도를 보니까 나중에 길이 열릴 때 집 모양이 깨져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겠죠. 그러나 집 모양이 깨져도 내가 가진 평수가 한 300평 되는데 한 150평 흡수되더라도 길이 넓어진 대로변에 길가에 붙어있는 땅 주인이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보면 또 이득이죠. 그죠? 그런데 낙찰은 받았는데 내 땅에 거의 태반이 이 안에 속해 있으면 나중에 수용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남는 땅으로서 가치가 별로 없다면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땅을 사놓고 그 땅을 저렴하게 사서 보상 금액으로 보상받는 금액보다 저렴하게만 산다면 또 이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죠. 뭐 배당 순서를 무시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먼저 배당을 받는 이유. 배당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받는 경우 없어요. 배당 순서라는 것은 돈을 받아가는 순서죠. 그러니까 그 순서가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무시하고 누가 먼저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질문의 태반이 배당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보니까 배당 공부를 한다고 지역에서 어떤 학원을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 전에 보니까 어떤 수강생이 한 3cm 정도 되는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책의 태반이 배당 연습이더만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이런 걸 배워요? 내가 물어봤더니 뭐 쇼핑보다 쉬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곳에서 배웠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의 태반이 배당에 몰려 있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 몰입해야 되는 거고요. 배당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배당에 가장 실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법원 사무관입니다. 판사한테 배당표를 작성해서 올려서 결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우리 같은 낙찰자는 돈 되는 물건을 골라내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낙찰자 입장에서 왜 남이 뭘 얼마를 받아가는지 뭐가 관심 있습니까? 쓸데없는 관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데 가서 배우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쓸데없이 힘을 많이 뺀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뭐 지금 이 질문자 PT께서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길에 오신 거니까 제가 이렇게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주면은 깨우치는 바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18번 송임덕이 위장임차인인 것 같은데 맞다면 대처 방법은 위장임차인인 것 같은데 맞다면 대처 방법? 위장임차인인 것 같다면은 위장임차인이 같은 것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진짜다라는 증거를 모집하는데 확신이 드는 데까지 조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대처라는 건 없죠. 위장임차인이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고 내보내는 것이죠. 그죠? 그럼 뭔 대처 방법이랄 게 있나요? 그냥 내보내면 되는 것이죠. 19번 2순위 근저당 배당이 왜 없는지. 예. 1순위가 근저당이 여러 개 있을 때 앞순위가 너무 많이 비중이 커서 낙찰 금액의 너무 상당 부분을 1순위가 다 가져가게 되면 2순위 근저당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근저당이라는 것은 앞에 사람이 다 받은 연후의 찌꺼기를 아랫 사람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물권의 효력이죠. 예. 그렇죠. 적다 보니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바쁘신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질문이 지금 총 이제 19개인데, 그 중에 7번 항목에만 자체적으로 9개가 있기 때문에, 개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번에 지금 다른 분이 질문해 주신 건 거의 30개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신데, 일단은, 오늘은 이 PT 분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요. 다음 거는 오늘 오후라도 이렇게, 지금은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분 PT 질문은, 이따 오후에나 시간 날 때 한번 다시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해 주신 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우량물건 검색 훈련에 제가 내려주었던 지침에 더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량물건 검색 훈련만 치밀하게 하면 모든 갈등과 모든 곳에서 해방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인 시세조사 분석에서 기술이 늘기 시작하면 천하에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왜 경매쟁이가 부동산의 으뜸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지, 부동산 경매쟁이면 집을 짓는 거를 지금 지어라고 해도 잘 짓습니다. 뭐 집을 짓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죠? 네, 복잡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경매에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그게 너무 쉬워요. 마치 인공위성 설계 도면을 보는 사람이 자동차 설계 도면 보면 쉽게 느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맥을 쓰니까 저는 이제 맥북을 쓰는데 뭐 컴닥터니 119니 이런 사람들 몇 번 불러다가 해보면 윈도우만 알더만요. 그 사람들도 맥은 처음인가 봐요. 그러면서 맥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컴닥터를 장사로 먹고 산다면 그럴까 싶어요. 제가 만약에 컴닥터와 컴119 뭐 이런 거를 제가 한다면 저는 맥이든 뭐든 다 알아놨을 겁니다. 그거 쉬운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거예요. 장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신라면은 잘 끓이면 또 짜파게티 못 끓이죠? 그거는 멍청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면 끓이는 게 매 한 가지죠. 또 그렇죠. 밥도 그렇습니다. 2인분은 밥은 잘하는데 5인분쯤 되면은 헤매버리죠. 그러면서 뭐 3층 밥 만들고 밥을 질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밥을 만드는 걸 깨달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죠. 계란을 후라이를 한 2개 가지고 하는 건 쉬운데 10개 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하라 그러면 또 뭐 헤매버리죠. 엄청 많아요. 분량이 많아졌을 때 양념의 양도 절대적으로 비례하는지 물량에 따라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두뇌 훈련하고 근본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로운 게 결국은 경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더 똑똑해야 되고요. 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념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깨달음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면은 그 많은 거를 공부 안 해도 알게 되는 경지가 있고 그쵸? 제가 늘 말씀드렸던 바닷물이 짠지 안 짠지를 동해물을 다 마셔보고 서해물을 마셔봐야 짠지 안 짠지를 아는 게 아니고 동해물을 그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먹어보면 바닷물은 짜구나 라고 아는 경지. 굳이 미국에 가서 바닷물 안 찍어 먹어봐도 짠 줄 알아야죠. 그게 어떤 근본적인 이치와 원리를 알게 되면 모든 그 어떤 지식에 있어서 자유로워짐을 알게 되는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에 대한 확신의 경지,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면 자유로워지죠. 통상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래요. 항상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배워놓으면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 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